장애인 형제자매 공식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 이수직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적장애인 동생, 4살 터울의 동생이 두 언니이고 나이가 동생이나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나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의 걱정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패성 장애인 미술 작가인 진리 작가의 언니 진은총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림 작가. 동생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재해석이 되게 재밌어요. 색깔도 되게 특별하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 동생은 청각장애가 있고 회사 타올이고 영상편집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각 디자인 전공해서 이제 영상편집 쪽으로 해서 그게 청력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근데 영상 자막 같은 거 이거 싱크 맞추고 할 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특수학교로 인천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2살 아래 여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그 복지 일자리로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저하고 지금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나서 사실 교수님이 연락해 주셔서 졸업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지원 체계가. 근데 미국에는 벌써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국도 그렇고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의 형제 자매들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같이 한번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시작이 됐어요. 장애인 형제자매 공식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즐거움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같이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생애사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의 삶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 그게 되게 궁금하고 그걸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더 많이 확대해달라. 우리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 파트 중에 유년기 부분이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약간 비장 형제자매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동생이랑 정말 막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너무 관계가 좋지만 되게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정말 이제 엄마는 막 동생만 좋아한다 막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았던 동생한테 막 그런 감정도 있고 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저희 비장 형제 자매가 양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동생에 대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거를 혼자 생각할 때 또 자기 생각이 갇힐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례들을 읽으면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나만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더 사고가 작았을 때 하는 그게 내 전부였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되게 작은데 저희 학교에도 또 비장애 형제자매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한 권 선물해 드렸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일 줄 모르고 펼쳤다가 생각보다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막 쑥쑥 뒤까지 그 자기 연령대에 있는 생애주기 거기까지 너무 읽었다 하면서 자기는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그런 사례나 이런 걸 읽으면서 좀 돌아보게 됐다고 해주었는데요. 이제 그게 되게 뿌듯하고 보람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냐면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모님 사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들 부모님하고의 형제 자매하고 장애인하고의 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쉬쉬하는 가족도 있고 다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다는 걸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고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책을 번역하는 그 시점쯤에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도대체 경제적으로 계획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이걸 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저의 인생의 삶과 제 동생의 인생의 삶을 두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지를 고민해 볼 텐데 왜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저한테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리 옹호 부분을 저희가 번역하는 시점에 제 동생이 졸업 후에 되게 체중이 많이 증가해서 그걸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수지도 공통적인 고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노력도 다 가족과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거에 대한 기사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발달장애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졸업 후에 뭔가 취업이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취업이나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 깨져서 뭐 밤늦게 먹는다던가 이렇게 인지적 능력에 뭔가 결함이 있는 분들은 내가 좀 살이 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절을 해야겠다는 거에 대한 자각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성인기 장애인들의 비만율이 높다는 게 실제 통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수지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성남시에 그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거를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 남는 어떤 공간에 대한 공간적 지원.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이 헬스장 다니기 어렵다. 왜냐면 다 쳐다본다거나 그리고 뭔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트레이너가 없고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채택이 됐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이 되는 그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하는 마이피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목소리를 내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장애인들, 형제 자매들도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도 같이 권리 옹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마침 파트가 권리 옹호 부분에 대한 파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여기 사례에 그런 게 나와요. 정말 정책 제안가들한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를 번역하다가 이를 지금 당장 메시지 보내고자 해서 시장님들께 메시지를 쫙 뿌렸어요. 실제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제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같다. 시장님 이거 좀 해달라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사회에 던졌을 때 호응하고 오는 어떤 이런 피드백이 왔을 때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함께 이뤄낸 예쁜 성과 같아서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 책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만들어 놓고 블로그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넘어올림인데 넘어올림, 현관에 넘어올림을 주다 이런 뜻도 되고 넘어올린다, 너무너무 어울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왠지 같이 있으면은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가 왠지 피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고 우리 너무나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잘 지내는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사회 편견도 한번 넘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죠 저희 제자들. 네, 너무 잘 지었어요. 네, 제가 듣고 나서 감동이었어요. 네. 내 주변에 저와 같은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없었고 그 초등학교는 이제 기간이 기니까 같이 다녔었어요. 초등학급에 있는 동생이 우리 반 아이의 동생이라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 창피하고 그때 당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끄러운 게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내가 내 동생을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나는 진짜 나쁜 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여기 그 책의 인터뷰에도 나오거든요. 너무 공감이 됐는데 이제 그런 아직 어렸을 때 아직 그런 부끄러움 같은 거를 느끼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인식하고 좀 그랬던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진로를 특수교사로 정하고 이제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특수학급 선생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주변에 있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친구들하고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지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내 동생이 아닌 다른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나의 동생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로를 정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좀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법이나 장애복지법이 이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우리가 처음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학교를 들어갈 시점 고정교여가지고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이제 할머니들이 제 동생을 다 아니까 그 집에 언니는 말이죠. 언니는 공부도 잘한대 막 이렇게 네,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멀쩡한 게 뭐 잘못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는 이전에는 한 30대 중반, 40대가 되면 다 시설에 갔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거의 이렇게 나이든 장애인을 볼 일이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다 지역사회에 같이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장애인들도 이제 곳곳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의 장애인들은 그나마 이제 많이 봐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냥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묻혀갈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나이가 든 장애인을 본 분들은 이제 소수인 거예요. 이제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식당을 가거나 밖에 이렇게 외출을 하거나 이러면 이전에 쳐다봤던 눈빛과는 또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그래 이런 장애인도 있는 거야. 노인 장애인을 본 적이 없구나. 이분들이 읽어가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럼 내 동생하고 나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인식 개선을 하면서 다녀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하얀 장애인도 이렇게 세상에 살아. 사회에 살고 있어. 그냥 이런 걸 보여줘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벽을 또 한 번 넘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사회에 많은 게 제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되게 랜덤하게 섞인 집단에서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항상 동생에 대해서 너무 가감없이 오픈을 하고 제가 이런 책을 번역한 사람인데 산업 분야도 공부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한 20분 계신데 2분이나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저도 사실 직접장애 오빠가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신 거예요. 학술교육이나 어떤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은 뭔가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드러움이 좀 더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넘어올림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넘어올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저희 모임이 이제 향후에 이제 비장애 형제들에게 어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사회에 권리 옹호도 하고 이제 저희 비장애 형제끼리 연대나 통을 위해 다조 모임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 형제 자매를 위한 다양한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배려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겪는 그런 일생의 어려움 같은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가족 지원에 비장애 형제 자매의 역할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의 가족은 부모님만 이렇게 부모님으로 의미하는 법령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장애인 제도에 대한 무언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언니가 잠든다는 거예요. 직계가 아니라 관계라서 이제 결혼하면 남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부모님보다 사실 더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갈 날이 긴 사람은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거든요. 네, 근데 법령은 완전 남이에요. 제가 달려가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살면서 있을 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가족이 이래서 내가 가야 한다는 거를 설득시킬 자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중에 가족이 있으면 뭐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달려가게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는데 직계만 되는 저는 언니잖아요. 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우리들도 가족을 원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입장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정서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장애인을 관에 넣을 사람은 형제자매거든요. 부모님은 관에 넣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를 자꾸 이렇게 배제시키시면 저희가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준비 없이 맞아야 되잖아요. 계획 없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거는 우리와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만 장애인도 그리고 그 형제 자매도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비장애 형제자매 정서 지원, 자존감 회복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저의 약간 과제였어서 그 20살이 돼서 이제 저희 대학교에 왔을 때 교수님들 홈페이지에서 가족 지원을 수업하시는 교수님께 제가 1학년인데 메일을 드렸었어요. 저는 사실은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과에 왔는데 너무 패기로운데 교수님이 그런 거 관련해서 하는 연구를 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또 그거를 흔쾌히 그때 작업하고 계시던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어떤 그런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짜여진 걸 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학생이 그 같은 그렇게 선발된 비장애 형제 아동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나는 커서 꼭 그런 걸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런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건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많은 걸 해봤었어요. 제가 막 직장인 뮤지컬도 해보고 밴드도 1년 동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특수교사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연극을 통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해서 2달 동안 만나서 이게 연극 무대를 세우는 것도 좋은데 그 연습을 하면서 또 엄청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큰 네트워크를 세우는 게 지금 당장 무리라면 그
그 학생들끼리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항상 그 장애 형제자매에게 더 우선순위로 바쁘실 텐데 이제 그날 하루 이틀만큼 공연하는 동안 이제 이 학생을 주인공으로 바라봐 달라고 해서 이제 무대에 서는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도 소중한 존재 이런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언젠가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공표 해보고 싶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 저희의 최종 목표는 문 두드리는 공간?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막 주변에 친구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디다 토로하지라고 하면 그 미국에는 정말 큰 시브넷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미국 전역에 있고 주별로 모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대표성 있는 모임은 없어서 궁극적 목표는 그거예요. 한국의 시브넷. 저도 사실 뭐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게 그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모든 그런 서비스 소개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기준이고 또 뭐 용어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한국에 계신 이제 가족분들이 읽으실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는 뭐 미국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버전의 이 원서와 같이 그런 책을 저희가 직접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네, 그런 꿈이 이제 좀 나중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발로 뛰어볼게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를.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게 나가도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넘어올림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가 모두 여자여가지고 여자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남자분들도 충분히 환영하고 네, 같이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제자들보다는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제 작은 소망이 제가 살아온 이런 제 동생과의 삶의 그런 경험들을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안 좋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저희 제자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라서 넘어올림에 오시면 어떻게든지 함께 만들어내고 함께 실현해낼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홍보하셔서 저희에게 문 두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진짜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런 저희 모임이라든지 좀 찾아오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형제자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올림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